제 아내는 애들이 시험 보고 있는 동안 집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요. 애들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은 수학을 보고 있을 텐데 거의 수학을 푸는 자세예요. 네? 그런 자세로 저랑 놀아주지도 않고 있어요. 아, 진짜 어머니들.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쯤 되면요. 초긴장을 하고 있다가 현관에서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재빨리 현관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애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물어봐요. 시험은 어땠어? 잘 봤어. 그러면요. 제 아들은요. 12년 동안 대답이 거의 한결같아요. 열심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귀여워. 아, 재밌다. 그런데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 아들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부모의 기대에 만족시키는 성적을 받아오는 아이는요. 대한민국에서 몇 명 되지 않아요. 맞아요. 10등을 해오면 왜 5등을 못하니? 5등을 해오면 왜 2등을 못하니? 2등을 해오면 1등을 일부러 안 하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1등을 해왔더니 뭐라 그래요? 이 한 문제는 왜 틀렸니?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올백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걸 갖다 드리니까 부모님이 그래 이렇게 잘하는 걸 진작에 진짜지. 지난번에는 왜 틀렸니? 이러는 거예요.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거는 부모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녀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들은 부모가 얼마나 기대하는지를 아니까 항상 죄송합니다.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명하네. 응? 그러면 제 아내는 이제 어이구야 이것도 시험 망쳤나 보다 어떡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괴로워하고 있으면 제가 옆에서 얘기를 해요. 제 아내한테. 봐봐. 당신이 집에서 뭘 하고 있건 간에 애들은 뒷골이야. 너무 맞는 얘기라니. 가만히 있어주면 고마울 텐데 꼭 저런 말씀을 하시죠.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네? 심리학이 잘못했네. 그 어머니 여기 계세요. 지금. 네, 그래, 그 어머니. 당신이 집에서 뭘 하건 간에 아이는 자기 실력과 자기 운으로 시험을 볼 거야. 당신 말대로 애가 내일도 시험 공부를 내일 시험 공부도 해야 된다면 나랑 나가서 기분 전환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기분으로 돌아와서 애가 오늘 시험을 어떻게 보건 상관없이 내일 시험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는 거 해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게 실제로 애들한테 좋은 거야.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는 그 맞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야지 돼요. 눈치 없는 걸로. 네, 딱 김효진 씨 같은 우리나라의 엄마들이 남편들이 그런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당신이 그러니까 애가 시험을 못 봐. 아하. 나가! 그러죠,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제 아내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그게 보상을 받고 그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제 아들들이요. 실력이 비슷한 친구보다 시험을 잘 볼 거예요. 왜냐? 걔네 엄마 놀았고 제 아내는 안 놀았으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이 시험 보고 있는 시간에 그 부모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 가지고서 애들 시험이 영향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이실래요? 아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거라도 해야 돼요. 그거라도 해야 돼요. 만약 부모가 애랑 같이 밤을 새준다. 그래서 공부하는 애가 졸린 거를 깨워준다. 또는 애가 약한 과목을 부모가 미리 공부해서 애를 가르쳐준다. 만약 이런 식의 노력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보상받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애가 시험 보고 있는 시간에 집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네. 그렇죠.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이 이러고 살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키우셨을 거예요. 이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아요. 왜냐? 진심이 통할 때 하늘이 내 진심을 알아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모든 사회가 다 노력을 강조하기는 합니다. 노력을 강조하지 않는 사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을 강조하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할 게 없어요. 만약 애가 시험을 잘 봐왔는데 너는 원래 시험을 잘 봐서 원래 머리가 좋아. 너는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 아이가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원래 잘 볼 거라는데 뭐. 만약에 시험을 못 봐왔는데 넌 머리가 똘이라서 해도 안 돼. 이러면 다음 시험에도 할 게 없어요. 과제의 특성에다 귀인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과제의 특성에다 기인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엄마가 시험을 잘 봤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시험 보고 온 아이가 가방을 집어 던지면서 선생이 미쳤나 봐 이러고 시작하는 게 이제 과제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 있죠? 네. 부모가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난리를 쳐요. 그렇죠.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예. 소리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선생이 미쳤나 봐 뭐면서 가르쳐주지 않은 데서 냈어. 그게 네, 시험감이 뭐가 중요한데 장난감처럼. 이것도 별로 할 게 없어요. 운은 어때요? 여러분들 운에다 기인을 하면요. 운은 진짜 특이한 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박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운이라는 게 특징이 뭔가 하면 외부적인 겁니다. 내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uncontrollable.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통제할 수도 없어요. unstable.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운에다 기인을 한다는 거는요. 내가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길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면 그 다음에 외치는 게 뭐예요? 삼세판이에요. 더 하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데 동물을 포함한 다른 동물을 포함한 인간도요 학습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내가 뭐를 했을 때 나쁜 일이 벌어지면 웬만하면 그거 다시 안 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내가 뭘 했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거 다시 하려고 합니다. 네. 이건 간단한 논리예요. 이 모든 인간은 그걸 갖고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서 벗어나는 게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도박에 가서 대부분 돈을 잃으면 그 다음에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건 운에 의해서 도는 거니까 내가 지금 잃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음판엔 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와. 이런 착각이 일어나니까 도박에서 못 나와요. 사람들이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 할 때 뭐 할 거예요? 뭐 이런 거 해봐야 뭐가 나와요 거기. 사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고요해. 그런 여러분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노력에다 귀인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할 게 생겨요. 안 그래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자식이 시험을 봐오면 그 앞에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닮아서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도대체 해. 노력을 누굴 닮아서 노력을 안 하니? 거기 두 사람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라고. 애 성적 펴가지고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빈정상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노력에다 기인을 해야지 그 자식이 다음에 뭐라도 할 게 있으니까 모든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과 자식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자꾸 노력에다 기인하게 하죠. 근데 노력에다가만 기인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노력에다 기인을 해야지 그 자식이 다음에 뭐라도 할 게 있으니까 모든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과 자식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자꾸 노력에다 기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에다가만 기인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거 직접 강화도 전등사에 가서 찍은 건데요. 오늘 기원합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절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성당, 뭐 하여튼 종교 비슷한 거 전부 다에 가면 전부 다 저런 것들 있죠. 네, 기와 있어요. 종 등 거기다 뭐 비는 거 씁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학 대학 합격. 합격. 저거 쓴다고 붙을까요? 전혀. 저거 쓴다고 붙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나 하면 착각적 통제감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걸 그냥 통제할 수 없다고 내버려두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도 마치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믿고 싶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거라고 믿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자료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대학 진학률이 75%였다가 그나마 조금 줄어서 지금 70%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직장이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요? 30%? 네, 지금? 한 30%. 30% 정도? 많아야 40%는 안 넘어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직업들 중에 저 직업이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걸까 생각해보면 없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청년의 70%는 대학을 가는데 그들이 취업할 자리는 40%가 안 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대학에 가고 있는 젊은이의 절반은 본저 찾긴 글렀다는 얘기예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게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대학 졸업장을 가지는 애들이 70%고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직장이 40%가 안 되는 나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런데 왜 다 이 대학에 가고 있어요? 왜 이 대학에 남들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학 가가지고 본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절반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사회에서 잘 안 해요. 자꾸 그 본전을 찾아주겠다는 얘기만 해요. 그럼 어떻게 찾아줄 건데요? 5년 안에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바꿔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직장을 70%로 늘립니까? 아니요.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자꾸 달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자녀를 그냥 심심해서 돈이 남아 돌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없는 돈에 쪼개고 교육시켜서 보내고 있는데 그걸 그냥 한번 보내보라고 그래요? 왜냐? 그냥 가던 거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가난이 대물리되는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유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심리학자로서 생각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첫째 아들을 대한민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교육시키듯이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이라 그러면은 그게 뭔가 하면 교육비를 한 2억 정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교육비가 평균 전체 평균이 1억 7천만 원 얼마 나오니까요. 몇 년? 좀 먹고 살면 아니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네. 2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건 이제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네. 많이 쓰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쓰겠죠. 자, 2억을 들여서 애가 따라만 준다면 소위 얘기해서 좋은 고등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뭐 하고 뭐 대학교에만 갈 수만 있다면 좋은 대학교에 보내고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요새는 어학연수까지 해야 되는데 어학연수 갔다 오고 취직한다고 또 해가지고 운이 좋아서 TVN 같은 데 좋은 데 취직했다고 치죠. 그러고 나서 또 돈이 철철 남아서 한 2억 7천만 원 들여서 결혼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 사람당 한 5억 최소한. 자식이 둘이면 10억짜리입니다. 어떻게 키워?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돈을 드릴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고맙다. 보람 있다. 네가 이렇게 좋은 데 취직하고 네 밥벌이하고 네 학교를 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여기까지다. 너 이제 네 살 거 네가 살아라. 네 동생도 있고 엄마 아빠 노후도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월급 벌어서 네가 장가가고 네가 집 마련하고 그러면서 살아. 자, 이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큰아들은 그렇게 갔고요. 근데 둘째 아들이요, 싹수가 노래요. 얘 뭐 어렸을 때부터 얘는 아니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안 시킵니다. 이제 뭐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냥 축구공을 하고 뭐 축구화 하나씩 사주면서 건강하게 나쁜 일 하지 말고 잘 커라 이러고. 맞아. 뭐 가끔 가다가 그래도 둘째 애도 친구들을 보니까 나도 학원 갈래 뭐 이러면 행여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러면서 키워요. 근데 이제 부모가 그래도 현명해서 야, 네가 대학 가면 뭐하냐? 기술을 배워라. 그래서 한 돈 2천만 원 주면서 너 가서 어디 가서 좋은 기술 하나 배워와. 배웠어요. 배우고 왔다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큰애한테는 한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둘째한테는 다 쳐봤더니 한 3천만 원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왜냐? 축구공하고 축구화 12컬레로 끝낸 거예요, 그냥. 이걸 참 어쩌나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한테 야, 내가 너 너무 돈이 안 들어가서 미안한데 내가 포크레인 2대 사줄게. 포크레인 한 대가 1억이 좀 안 된다. 2대 사면 할인도 해줄 테니까 한 1억 7천이면 2대 살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한 포크레인은 자기가 몰고요. 한 포크레인은 세를 줍니다. 기사를 고용해서. 여러분들 대기업 직원으로 사는 거하고 자기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 한 대는 세 주고 사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삶이 좋을 것 같으세요?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 진짜. 누가 더 삶이 좋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어느 한쪽이 더 나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부분 다 큰아들처럼 키우고 싶어요. 최악은 뭔지 아세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부분 다 큰아들처럼 키우고 싶어요. 최악은 뭔지 아세요? 자식을 돈을 2억을 들였는데요. 어학연수까지 보냈어요. 근데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포크레인을 배워요. 진짜 요즘 많이 근데 문제는 포크레인 기사를 따고 왔는데
이제 포크레인을 사줄 돈이 없어요. 2억을 공부하느라고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그 아까 전에 그 친구의 새 놓는 포크레인의 기사로 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뭘 열심히 안 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이에요.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힘들고 있는 이거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자식한테 돈을 들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과연 내 자식한테 가장 좋은 건가? 이걸 하면 내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러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한국 사람들. 왜냐? 아무도 그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했지 뭐든지 뭘 해야지 된다는 얘기는 안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걸 스스로 혼자 다 책임지라 그러면 너무 억울해요. 한국 사람들은 죽으라고 열심히 산 죄뿐이 없어요.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많은 젊은이들 요새 대학 어떻게 갑니까? 중고등학교 때 놀 시간도 안 주고 하루에 8시간씩 학교에 있죠. 학원 가서 4시간 있죠. 집에 와서 숙제. 말도 안 되는 삶을 왜 살까요? 그 삶을 살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돈이 처벌 많아서요. 집에 몇백억 정도 있어가지고 자식한테 10억씩 교육비 쓰고 본전 찾기 글르면 그러면 20억 들여서 식당 차려주면 돼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타격이 적어요. 그런데 그 2억이 자기가 20년 동안 번 돈의 대부분인 사람이 그 돈을 쓸데없는 짓을 하고 나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자식도 못 살고 그 부모도 못 살게 돼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처음에는 자식이 미안하다 그러겠죠. 언제까지요? 자식이 미안한 거 몰라요? 알아요. 근데 자기도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느 순간 화냅니다. 내가 그래서 공부 안 한다 그랬잖아. 내가 해달라 그랬어. 내가 그렇게 안 한다 그럴 때 내 말 왜 안 들어? 언제 엄마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어? 언제 아빠 보고 나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세대 갈등과 사회 갈등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인고의 착각이에요.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고 한 세대가 지나갔기에 세상에 변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랬기에 지금 젊은이들과 그들의 부모들, 대표적인 게 지금 20대와 그 부모들인 50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세대예요. 왜냐? 열심히 살라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와서 그게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다 속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아무도 나한테 그 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글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사회의 책임이에요. 왜냐? 일개 개인이 다른 사회가 이쪽으로 가기였는데 자기 혼자 이쪽으로 갈 만큼 용기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걸 개인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리더와 사회의 지도층과 사회 시스템은 그 나라 국민들한테 계속 업데이트된 좋은 정보를 주면서 그게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저쪽에 더 길이 있다. 심지어 이쪽으로 가면 다 죽어요. 라는 얘기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그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랬어요. 전부 다 달콤하고 듣기 좋은 소리로 된다. 다 될 수 있다. 다 될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괴로워지지 않고 지금 세대를 어떻게든 구제해 보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다음 세대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와,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방향으로 뛰면 1등, 2등, 3등, 4등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이요. 원으로 퍼져 나가버리면 1등, 2등이 없어져 버려요. 갑자기. 맞아요. 어디서 잴 건데요? 오히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좀 경제적 여유가 있고 이미 많은 지식을 배운 기득권층이라 그러죠. 많이 갖고 있는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구경을 벌써 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아요. 고급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공부를 시킬 사람은 공부를 시키지만 다양한 다른 것들을 하도록 계속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정보의 어두운
어떻게 보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이 불구덩이에 앉아서 자기가 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달콤한 말로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거기가 아니다, 그 방향이 아니다, 글로 가면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놀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아까 전에처럼 아이를 둘째 애처럼 그냥 공부에 재능이 없어요. 그러면 교육비 안 쓰고 1억 7천을 모아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 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노는 걸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기도 전에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알게 됐을 땐 이미 지치고 고갈돼 버렸어요. 뭐가 없어. 맞아요. 다 써버렸어. 네. 이 얘기 뭔가 하면 우리 사회는요, 너무 인고의 착각에 빠져서 열심히 사는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노는 거는 나쁜 거라고 믿어요. 아니요, 노는 거는 다음 도약을 위해서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도약을 할 에너지가 있어요.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혼자 막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녀. 방 안에서도 뛰어다니고 집 안에서도 뛰어다녀요. 정작 야 이제 띵뛰기 해야 돼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네요. 마냥 웃어. 진짜 와닿는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 단계에 가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열심히 하되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뭘 하는지를 모를 때는 놀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로 질적 변화를 겪어야 되는,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변화를 생각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심리학이 이렇게 인기가 있어진 게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럼 갑자기 이 순간에 왜 심리학이 이렇게 인기가 있냐? 그거는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이 중년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을 사춘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사춘기냐? 나라가 사춘기를 겪는 경우도 있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이쪽에선 난리치고 저쪽에선 저 난리를 치고 이렇게 갈등이 심한 이 상황을,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대한민국을 낳은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부모님이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제 사춘기인가 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사춘기라고 봅니다. 사춘기에는요, 이런 적당한 갈등을 겪는 거는 좋아요. 왜냐? 그걸 안 겪고 가는 게 더 나쁜 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20, 30대, 40대 뭐 이 정도 되신다고 치면요, 사춘기는 지나셨고 이제 중년의 위기를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중년의 위기는 왜 오나 하면요, 자기가 살아왔던 이유를 포기하는 시기예요. 결혼할 때 주례가 물어봅니다.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쩔 때나 한결같이 사랑하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뭐 그건 그때 가서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아무, 전부 다 네 하고 대답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걸 상대방은 거짓말이야. 당신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왜 안 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배우자를 한결같이 사랑하면서 갔다. 이거 사랑 아니에요. 이거 집착이에요. 정신병이에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은요, 오늘은 너무 좋다가 내일은 너무너무 꼴도 보기 싫다가 좋다가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자기 아이는 천재인 것 같아요. 대부분 흔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은 그냥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뒷바라지하면. 그런데 그 꿈이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 40대 중반입니다. 이제 배우자는 동거인만도 못해요. 이거 하숙도 아니고 뭐 이래요. 자식을 보면 눈앞이 캄캄해요. 그래도 어떻게든 그걸 부여잡고 끝까지 가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손을 들어야 될 때가 50대 초반입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나마 옛날에는 나았어요. 왜냐? 그 중년의 위기를 겪고 나면요, 그게 50대 중반쯤 되는데, 그러면은 수명이 60세 조금 넘어갔으니까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보통 죽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깨닫고 나서 30년을 더 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는데, 다른 걸 채울 거라도 있으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데, 다른 걸 찾지도 못했는데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지도 못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흔히 얘기해서 사회에서 속칭 뭐 꼰대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과거의 걸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다 내려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할 게 없어지고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불행해지는 수밖에 없는 이게 중년의 위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가치가 질적으로 변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첫 번째 오는 게 사춘기예요. 사춘기는 뭔가 하면 태어나서 사춘기까지 아이들은요 비슷비슷하게 큽니다. 근데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심리학 이론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 다 각기 살아요. 공통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태어나서 사춘기까지 살던 그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유전자의 영향, 부모의 영향, 사회의 영향을 극복하고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의미와 가치를 새로 찾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 살짝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북에는 핵이 있고 남한엔 중이가 있다. 남한엔 중이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뭔가를 가치를 갖고 있고 의미를 있고 내 행동을 지배하는 뭔가가 있으면 사실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안 죽이죠. 여러분들 중에 살다 보면 죽이고 싶은 사람 한두 번쯤은 있어요. 이한희 씨도 있으셨죠? 예. 예. 특히 패 죽이고 싶은. 패 죽이고 싶은 예. 패자가 붙으면 더 무섭죠. 예. 죽이시진 않으셨죠? 죽이시진 않으셨죠? 아이고. 예. 대부분 죽이진 않습니다. 왜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가치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내 행동을 통제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 이 내 행동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있던 시스템이 약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이미 발이 나가고 있어요. 그게 중2예요. 대한민국이 사춘기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살아온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것들이 상당 부분은 외국에서 그냥 갖고 들어온 것도 되게 많아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한 세계의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거는요. 빨리빨리 그냥 뭐든지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다는 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도도 그렇고 뭐 환경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그때가 뭐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날마다 뭔가를 새로 배우면서 클 때예요. 기가 막히게 커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사춘기쯤 되면요. 이건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하는 시기를 찾아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사춘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안은 그 사춘기는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동안 우리 국민들이 괴로울 거냐? 맞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괴로울 건데 이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건지, 어떤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으로 성장할 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내가 누군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발명한 기계는 별로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어떤 기계든지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 제일 잘 쓰는 건 우리나라가 제일 잘 씁니다. 왜냐? 매뉴얼대로 안 써요. 모든 매뉴얼은요, 일반적으로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100% 용량에 맞춰놓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전하게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용량의 한 80% 이렇게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키면서 쓰면 사실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거에 80%뿐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쓰면서 그런 거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되겠구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국민이 다 모든 기계를 120%, 150%까지 쓰면서 삽니다. 기계만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자기 몸도 그렇게 썼고요. 자기 마음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온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자기의 120%, 150%를 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 번도 없고 다른 나라가 해본 적도 없는 경제 발전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한국인들이 해낼 수 있어요? 못해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려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저 관계성과 주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주체성과 관계성이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요.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 가서 뭐 언쟁 붙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 미치는 거 한번 보고 싶으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 가서 뭐 언쟁 붙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 미치는 거 한번 보고 싶으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몰라.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내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관계성과 주체성 때문에 갑질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라서 원칙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갑질이 여러분 모두 다 해당해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여러분이 갑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을입니다. 힘의 불균형에서 갑질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형태로 나오냐? 왜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냐?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지금 많은 세대 갈등이 있다 그러는데 세대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주체성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 그러니까 여기 젊으신 분들의 할아버지 세대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의 부모님 세대쯤은요, 그분들은 주체성이 만땅으로 채워지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대한민국에서 다 처음 해봤어요. 다리도 처음 나봤고요, 학교도 처음 만들어봤고요, 이런 세트장도 처음 만들어봤고, 방송도 처음 만들어봤고, 뭐든지 다 처음 해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서 뭐예요? 다 자기가 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 그때는 조직이 다 작았어요. 그때는 내 존재감을 100% 느끼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 그런 세대들 중에 대학을 나온 분들,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그분들이 그 교육을 받을 때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잔소리 안 했어요. 왜냐? 그분들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기성세대가 교육을 받을 때 그 부모님들은 하는 소리가 뭐였어요? 밥은 먹었니? 건강 챙기고 믿는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공부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근데 그렇게 해서 주체성을 만땅으로 채우신 강하신 분들이 무슨 짓을 했냐? 젊은 세대들이 판단해야 될 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려고 그래요. 젊은 세대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야 그거 아니다 이거다. 저거 해보려고 그러면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한다 그러면 야 그거 저 텔레비전에 야 하버드간에 나온다 야 와서 봐라. 내가 공부한다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학원은 여길 가라 뭐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나마 주체성이 한국 사람들은 강한데 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불만이 많아요. 이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뭐 어차피 내가 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해봐야 의미 없는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런 어떤 세계의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바로 그 원동력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특히 다른 사회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더 그래요. 문제는 주인공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옛날에 200명이 모여 있을 때는 나 한 명 빠지면 200분의 1이 빠지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요새 대기업 같은데 30만 명인데 나 빠지면 압니까? 옛날에는 우리의 기성세대들은요,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75억 인구 중에 한 명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가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하다 그러면요, 솔직히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 거 맞아요. 왜냐? 가진 건 더 많은 거 맞아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면 지금 아무도 불행하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턱 쏠 일도 별로 없어졌고요. 내 존재감을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런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주인공으로 살 거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나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과거처럼 남한테 의존하고 다른 사람한테 존재감을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전 세계 75억 인구한테 존중받아야 돼요.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50년 전, 60년 전에는 미국의 제일 부자가 누군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몰랐어요. 대한민국 부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는 분들 얘기 들으면, 재산 얘기 들으면 그래, 와 저렇게 돈이 많아? 그런데 그런 분이 전 세계 무슨 500대 부자에서 보면 랭킹이 200이니 300이니 이런 거 얘기 보면 뭐 지난해나 뭐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도 전 세계 75억 인구랑 비교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껴주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빠, 엄마, 형제, 자녀 정도뿐이 안 돼요, 이제.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설사 주체성을 갖고 있고 관계성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어제 뭘 했고 내일 뭘 할지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만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만 보고 달릴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왜 아이들 공부할 때 부모가 집중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공부할 때는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게임하거나 잠잘 때는 옆에서 일어나라고 밥 먹으라고 소리 질러도 못 듣는 애가 공부만 하면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까지 다 들어요. 참 쉽지 않은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만 보고 잘 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시작하려면 fast follower와 first mover가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 fast follower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살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로 만든 거는 거의 없거든요. 다 상대방이 어디서 만들어서 그것도 아무거나 따라간 게 아니라 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를 잘해서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을 하고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는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진 나라예요. 근데 지금 와서 자꾸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뭐 first mover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뭔가 하면 처음으로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스마트폰 같은 걸 처음 만들어내고 컴퓨터를 처음 만들어내고 뭘 처음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처음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벌고 이제 그런 식의 모델로 우리도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보다 훨씬 더 싸게 패스트 팔로워 정책을 잘 쓰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제품 개수를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네. 네? 근데 중국 같으면은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제품이 매년 늘어납니다. 1,600개까지. 우리나라는 고다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정책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 근데 왜 못 가냐?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는 문화적으로 장자 사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계가 중심이 되고 뭔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어요. 왜냐? 태어나면 부모님의 사랑을 혼자 듬뿍 받아요. 첫째니까. 둘째가 태어나면 더 유리해져요. 왜냐?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요. 대부분이 동생은 못하는데 형은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우선권을 줍니다. 첫째한테 아무래도.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첫째는 어떤가 하면 굉장히 관리가 뛰어나고 굉장히 포용적이고 그리고 사회 질서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해요. 아이들한테 사회의 질서는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그 가족에다 만들어둔 질서가 자기가 처음 배우는 질서예요. 근데 이 판이 나한테 유리하면 선천적으로 그걸 깨부시는데 약해요. 근데 둘째는 어때요? 태어났더니 이미 세상이 썩었어요. 이건 공평한 세상이 아니야. 이건 말이 돼요? 맞아요.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첫째 유치원 같은 데 보내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하면 첫째는 안 일어나요. 그럼 엄마가 깨워서 유치원 가야지 밥 먹고 옷 입고 막 이러고 있는데 둘째는 형 가방 유치원 가방 메고 이렇게 서 있어요. 복도에. 잠옷 입고 이러고. 나도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는 안 된다. 이러면 나는 왜 못 가냐 이러고. 이게 그러니까 둘째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이 유지되면 자기한테 불리해요. 그러니까 판을 뒤엎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둘째가 약간 혁신가가 많습니다. 네, 둘째가
훨씬 더 자유로워요. 정신세계 자체가.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지키라는 게 많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게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이라 그러면 보통 두 채가 없는 30평 아파트에 뭐예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2000cc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1억 이상의 예금이 있고요. 연 1회 이상 정도 해외여행을 간다. 이러면 이제 중산층이다. 이렇게 본다 그래요. 한동안 이런 꿈을 꾸고 대한민국이 달렸던 것도 많고 실제로 한동안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도 맞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런 중산층의 기준이 외국은 다르다 그러죠. 프랑스 같으면 어때요?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해야지 된다. 뭔 헛소리예요? 뭔 헛소리예요? 그렇죠? 지금 외국어가 왜 나와? 중산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한 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남들하고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색다른 요리법을 알아야지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분노에 공감해야지 된다. 또 뭐예요?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해야지 된다. 다르구나. 프랑스가 특이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하고 미국을 보면 더 황당해요. 영국은 페어플레이를 해라. 이게 뭔 소리예요? 뭐 이상한 저게 왜 중산층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저건 온 인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왜 중산층의 기준일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 또는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한테 강해야 된다. 뭐 불의와 불법 뭐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은 어때요? 자기의 주장이 떳떳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 불법에 저항하고 이렇게 비평하는 그런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한다라든지.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대한민국은 아파트, 자동차 크기, 예금 이런 걸로 중산층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과도기라고 그러고요. 우리 삶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를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춘기라는 게 결국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양적 변화가 아닙니다. 양적 변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어나요. 날마다 키가 크고요. 날마다 몸무게가 크고요.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뭔가 하면 그때부터 점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 없던데 털이 나기 시작한다. 이건 있던 게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하고 달라요. 이건 새로운 변화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봤던 원칙들이 사춘기 이후에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결정하는, 변화시키는 시점에 있다. 이 시기에서 왜 우리가 과거에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됐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공정한 세상이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감수한 위험만큼 나쁜 일이 벌어지고 그만큼 혜택을 받으면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만 보고 달린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나머지 다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대부분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입시 대조와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각해요. 국영수를 잘하면 인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확률적으로 보면 인성이 좋은 애가 그냥 국영수를 좀 잘하는 거예요. 왜냐? 인성이 좋은 애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거든요. 사회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고를 칠 확률이 조금 적어요. 그러면 성적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성적이 좋고 인성이 좋은 애를 그 공부만 안 시켰으면 인성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하루에 열 몇 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인성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지만 공부의 측면에서는, 학습의 측면에서는. 그런데 걔네들이 그걸 공짜로 얻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포기된 걸까요? 당연히 부모의 돈이에요, 첫째.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이 거기 들어갔고요. 둘째 뭐예요? 아이의 행복, 시간,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성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전히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잃어버리는 게 뭔지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놈의 불확실성 회피 때문에요. 자기가 눈에 안 보이는 걸 잃어버리는 걸 몰라요. 불확실성 회피는 뭔가 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인식되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약하게 여기는 성향이에요. 불확실한 건 싫은 거예요. 이런 불확실성 회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불법 다운로드 1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불법 다운로드로는 거의 세계 탑입니다. 난 진짜 제가 너무 그런 게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안 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모든 프로를 다 봐요. 이게 어디서 보냐 그거? 그러면은 다 인터넷에서 본대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스마트폰 쓰시죠? 네.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든 거는 다 돈 주고 산 거든지 합법적인 거다. 그것만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것 같아. 합법이라고요? 네네. 이철수 씨는 왜 올리다가 내려요? 네. 그렇죠. 드신 분이 소수예요. 대부분은 손 안 드셨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스마트폰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너무나 좋아하는 어쩌다 어른의 불법 파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번 보려고. 그렇죠? 자, 대부분 손 안 드신 분들 집에 가면 마트에서 훔친 물건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요. 있더라도 이건 손을 못 들어요. 최근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범죄 같죠, 그렇죠? 그건 더 나쁜 짓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남이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누가 봐도 법적으로 그쪽 소유라고 돼 있는 파일을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남의 물건을 훔쳐서 집에다 갖다 놓은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왜냐? 이건 내가 직접 훔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들고 온 적 없잖아요. 내 컴퓨터에 있다 그래도 이건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파일이라는 건 실제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불법 다운로드가 횡행할 수 있는 이유예요. 제가 그래도 꽤 유명한 그러니까 강의하는 교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데 보통 이분들이 어떻게든 깎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런 기업들한테는 그 돈이 큰 돈이 아니에요. 한 부서 회식비 정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거는 고기를 먹잖아요. 저는 말만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아니 그냥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왜 우리 사회가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가 않냐? 온 국민이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직접 손에 잡히지 않는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우리나라가 근대에 아주 불행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가 거의 손실된 것, 손상된 것 같아요.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종교 비율이에요. 보면 한 종교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안전된 사회를 가면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종교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저희 천주교였죠. 천주교죠. 유럽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천주교. 제가 얼마 전에 유럽 여행을 가서 무슨 대성당이다.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거 봤는데 보고서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제 아내하고 가족들은 아름답다 그러는데 저는 첫 마디가 미쳤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어요. 이거를 지금 그 고생을 해서 만들게 하는 사람의 원동력이 뭘까? 그게 끝까지 완성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보이는 거를 하는 거에 주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나 그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회는. 왜냐하면 종교를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회는 거의 다 모든 사람이 모태 종교가 돼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배 종교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다양한 종교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 뭔가 하면 모태 종교가 없어진 시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마음껏 편하게 자기 종교를 고를 수 있는 시점이 우리 사회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골라 가질 수 있습니다. 원래 지배 종교가 있는 사회는 종교는 고르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고 그걸 거부하려면 소위 얘기해서 자기 부모까지 거부하면서 강렬히 저항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왜냐?
온 가족이 다 같이 일요일 날 아침에 성당 간다 그러면 자기만 안 가야 돼요. 온 가족이 절에 간다. 자기만 안 가야 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배 종교를 극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 지배 종교가 없어지는 거는 엄청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안 없어집니다. 저는 이 분포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참 불쌍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지배 종교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지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나 서구도 그렇지만 법원에 가면은 성경 위에다 손 얹고 선서를. 지금 미국 대통령도 성경 위에다 손 얹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했잖아요. 이거 왜 성경이에요? 이건 더 이상 종교가 아니에요. 그 사회의 가치지. 그 사회의 다수의 가치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 지배 종교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 사회에 다수가 같이 공유하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혼란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성형 1위래요. 10만 명당 성형하는 사람이 898명. 전 세계 1위예요. 다행히 화장품은 2위예요.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이겨야 되는데 저걸. 네? 바뀌어야 돼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아우 미쳤다. 뭐든지 저렇게 1등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죠. 왜 이렇게 외모에 집중하냐? 야, 외모에 집중하는 거는 그만큼 다른 걸 드러낼 게 약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사람이 가치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야지 살아요. 근데 내가 원래부터 그걸 가지고 있는 게 강하게 없다면 내 눈에 강하게 쉽게 보이는 거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왜 성형외과가 많냐? 외모지상주의라서 그래요. 왜 외모지상주의가 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거를 이길 만한 어떤 다른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약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만 세지죠. 이게 영원한 2등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2등은요 그냥 수치에 매달려요. 왜? 수치는 보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크고 세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잘한다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기술이 뭐냐 그러니까 엔진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 엔진이 가장 수치로 잘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마력이라든지 토크라든지 수치. 여러분들 핸들링 이런 건 수치로 잘 안 나와요. 서스펜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안 만드는 거. 발달이 안 되는. 영원히 뭔가가 정해지면 거기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정하는 건 누가 정해요? 퍼스트 무버가 정해요. 스마트폰을 좋은 건지는 이미 선진국에서 정하고요. 좋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작은 거 잘 만들어요. 더 얇은 거 잘 만듭니다. 더 센 거 잘 만들고요. 더 빠른 거 잘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 지도를 볼 때 화살표를 보시면 안 돼요. 그 화살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발자국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사가 필수입니다. 그죠?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사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선택이었는데 서울대만 필수로 해놨어요. 물론 뭐 다른 몇 개 대학이 있었지만 상징적으로 서울대가 지금 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한국사를 선택을 안 해요. 네, 왜냐면 이게 상대평가하고 등급을 맺는 건데 내가 서울대 주다바리가 내가 왜 걔네들 밑을 깔아줄 이유가 없지? 라고 해서 한국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수험생 중에서 한 3만 명 정도밖에 선택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요 정도를 그 바라보면서 가는 친구들만. 근데 어쨌건 간에 한국사를 선택한 친구들은요, 굉장히 우수한 집단이에요. 문제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일까요?
이게 지금 상대편과 등급을 1등부터 9등 쭉 줄을 서야 되는데 문제를 어렵게 내도 다 맞추는 거예요. 이상한 집단이야. 분명히 어렵게 냈는데. 그러니까 일단 더 문제를 조이죠.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었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의열단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의열단 요즘 뭐 영화 많이 나왔었죠? 암살. 암살. 거기 보면 왜 그 김원봉이 왜 나 미랑 사람 김원봉이요. 뭐 이런 대사 나옵니다. 예. 김원봉. 그러니까 의열단을 문제를 물 때 제일 쉬운 난이도 문제는 뭐였냐면요. 김원봉을 묻는 문제예요. 예. 김원봉 의열단 바로 연결되니까 조금 난이도를 올리려면 김원봉이 아니라 그 의열단 원들 중에서 김상호, 김익상, 나석주. 살짝 어렵죠? 네, 살짝 어렵죠? 네, 이런 인물들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고3 시험 보는 문제에 정답지를 어떻게 냈냐면 김지섭을 고르는 문제를 냈어요. 김지섭은요, 교과서에 텍스트로 대부분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이렇게 돋보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의열단 의거 해가지고 그것도 한국도 아니야. 일본 쪽에 김지섭 의거가 아주 작은 글씨로 나와 있어요. 교과서 있다. 있는 거 냈다.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아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주 적중.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김지섭 어떻게 알아요?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학생이 갑자기 시험지 쭉 찍는 거예요. 시험 끝나고 나서. 그리고 막 고개 굽고 하더니 그 뒤에 가면 이제 쓰레기통 있잖아요. 교실 뒤에. 하더니 딱! 쓰레기통 버리면서 뒷면을 발로 빵 차면서요. 나가면서 아이 김지섭 이 띠띠띠 육두문자를 던지고 나간 거예요. 김지섭 때문에 1등급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틀렸기 때문에. 아니 김지섭이 그 육두문자를 들으실 분이 아니에요. 김지섭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1923년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일본의 명동하면 어느 곳인지 아세요? 긴자거리 가보셨나요? 지금 빌딩들이 막 엄청 높잖아요, 그죠? 그 긴자거리가요 팍싹 내려앉았습니다. 리터 규모 7.9.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거리가 그냥 폭 내려앉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지진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내부에 불만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부의 불만이 쭉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깥으로? 화제를 돌려. 그렇죠. 바깥으로. 예, 외부적 요인을 끌고 들어와요. 끌고 들어와서 그쪽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들도 쭈쭈쭈쭈 글로 가고요. 예, 쉽게 글로 간다고요. 그죠? 이때 일본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내부의 어떤 그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외부적 요인을 끌고 오죠. 그 외부적 요인의 한 요인이 뭐였냐면 바로 일본에 와 있는 조선입니다. 조선을 비하는 그 말이 뭐였죠? 조센진. 그죠? 이 조센진들이 지금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다니고 있다. 이 조센진들이 지금 우물가에 독약을 피우고 있다. 이 조센진 처녀의 치마 속에 폭탄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인 처녀의 치마 속에 폭탄이 들어있다? 그럼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일본 민중들 스스로도 붕괴합니다. 이 조센진들 때려잡자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경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요. 조센진 사냥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생선가게 가시면 그 꼬챙이 있죠, 꼬챙이. 그 쇠로 만든 꼬챙이. 그런 것들로 무장을 해가지고요. 조센진 사냥을 시작합니다. 복잡한 사냥이 아니었어요. 그냥 딱 물어보고 일본 숫자, 일본 말로 세어봐. 발음이 어눌하면 너희 조센진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인 사람들이 무려 6천여 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살이죠. 이건 학살입니다.
1923년 일본에서 벌어진 그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조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에 보호받지 못하고 이렇게 학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김지섭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분노한 겁니다. 김지섭이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인 항의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직접 폭탄을 바로 일왕궁에 던졌던 인물,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에서 결국 순국했던 인물이 바로 김지섭입니다. 김지섭에게는 꿈이 있었죠. 내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에 보호받지 못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백주대낮에 학살당하는 이런 사회를 물려주지 않겠노라는 꿈, 그 꿈 하나로 그 청춘과 폭탄을 바꾼 인물이 바로 김지섭입니다. 그런데 그 김지섭이 꿈꿨던 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어느 한 학생이 나에게 1등급을 받지 못하게 해줬다고 그 김지섭에게 육두문자를 던진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죽었다. 그 한국사 선택한 집단, 굉장히 우수한 집단입니다. 그 집단은요,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친구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그런 빈약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나가서 리더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조선이 낳은 천재라고 일컫는 이광수, 최남선, 이완용, 이 천재의 인물들이 나라 팔아먹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역사를 잊고 또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둘러보는 시간이 저에겐 되더라고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을 너무 많이 바꿔요. 근데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저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끼리의 대화가 없게 만드는 그런 평면 구조예요. 아파트가. 자, 이게 한옥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한옥은 마당이 있고요.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방에서 방을 볼 수 있어요. 방에서 창문을 열고 마당을 거쳐서 사랑방 창문을 열면은 그 보이죠. 건너방도 보이고. 자, 우리의 3베이 아파트가 한옥하고 사실 똑같아요. 3베이 아파트는 한옥의 마당에다가 지붕을 덮은 다음에 거기 거실로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뒤쪽에 식탁이 놓인 데가 대청마루 쪽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사실은 안방에서 건너방이 보여야 돼요. 안방에 창문을 열면은 건너방이 보이는데 모든 창문들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어때요? 다 바깥쪽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면은 대화가 다 단절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영역에 있어도 원하면 창문 열고 저쪽 창문 열면은 뭐 우리 아들은 싫어하겠지만은 그 애가 공부하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택적이잖아요. 사실 창문을 나도 열고 저 사람도 열면은 볼 수 있는. 근데 하다못해 내가 저 사람은 다 떨어 나 혼자만 열어도 거실로 열린다면서 방이 훨씬 넓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근데 왜 자꾸 좁게 보이게 거실 쪽으로 창문을 안 내고 바깥쪽으로만 창문을 내요? 이런 거에서 이미 우리는 집이 좁다고 느껴지게 하고 가족들끼리의 대화가 없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집에 가면 주로 하시는 게 뭐예요? 설거지. 뭐 아이들하고 이제 놀아주기도 하고요. 자기 전이면 네. 아니면 아이들 잠들면 조용히 거실에 나와서 이어폰 꽂고 TV를 봅니다. 아, 저 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어폰 꽂는 거 나왔죠 새로. 예. 와, 그거 정말 신의 축복이에요 진짜. 저도 예. 그거 너무 잘 쓰는데 맞아요. 다 대부분 다 테레비 많이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테레비는 되게 재밌어요. 테레비는 옛날에 모닥불로 보시면 돼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들이 밖에서 들어와서 테레비 한 30분 보는 거는 가만 냅둬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동굴이 있었잖아요. 동굴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사냥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딱 모닥불 앞에 와서 그 사람들이 멍 때리면서 불이 막 움직이는 걸 보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막 움직이는 거가 지금 텔레비전 영상이 막 움직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레비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가 그런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테레비 보는 사람 보고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이 테레비를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저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마당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텔레비전이 재밌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공간을 인식을 할 때 그 면적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요. 기억으로 계산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전에 뭐 5평짜리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마당에 대해서 추억이 많을 거 아니에요. 3월달에 꽃 피고 뭐 5월에 비 내리고 7, 8월에 숲이 우거졌다가 뭐 겨울철에 눈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5평짜리 공간이지만은 거기에 10가지 기억이 있으면은요 5 곱하기 10 아주 50평짜리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파트에 가면 어때요? 아파트에 가면은 인테리어가 똑같아요. 옛날에 제가 마당이 지금 거실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마당은 꽃 피고 막 다 있었는데 지금 거실에 가면은 1년 12 다 똑같은 벽지에 1년 12 다 똑같은 조명에 현관문 조명에 똑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는 어디에만 있느냐? 텔레비전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슬픈 거죠. 그 옛날에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슬픈 게 또 있어요. 뭐냐 하면은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1인 가구 늘어나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1990년대 9%였는데 15년이니까 27%까지 올라갔어요. 향후 뭐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가 지금만 하더라도 가족들이랑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걸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의 삶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내 방을 쓰더라도 가운데 거실, 그다음에 식탁 놓이는 부분, 부엌 이런 거는 공용 공간으로 같이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부분이 내 방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 면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원룸에 살아요, 내가 만약에 고시원이나. 그러면 훨씬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방은 점점 1인적으로 좁아지는데 사적인 공간은 없어지고 가서 앉아있을 데가 없으니까 카페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카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카페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거실 같은 공간인 거죠.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끝나고 나서 편의점에 많이 가요. 학원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 봤더니 편의점만 얘가 유일하게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보면요. 학원에 5분만 지각해도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우리는 방과후 끝나면 자유였는데 혼자 공부하고 자율학습실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원 끝나면 되지 애들이 계속 관리당하고 이렇게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할수록 우리 아이들은 점점 감시받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학원 끝나고서 공부 마치고서 올 때 편의점에서 1,000원만 주고서 과자를 한 봉지 사면 친구들끼리 거기서 자기의 어떤 뭐랄까 사랑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숏텀 렌탈이 많이 발달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돈 더 있는 애들 누구예요?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 5,000원 정도 낼 수 있는 애들은 커피숍에 가요. 3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커피숍에. 거기서 연인들이랑 갈 때가 필요하다? 그 모텔에 가죠. 저는 우리나라의 그 정말 기발한 발명품인 것 같아요. 배실 문화 있잖아요. 그거는 뭐 시간 단위로 팔잖아요. 아주 새로운 개념의 시대를 앞서 나간 공유 경제 개념인 거예요. 방 하나를 하루에 쪼개서 나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 렌탈 비즈니스가 되게 많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첫인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그 안경 너머로 엄청난 음습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세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그렇게 봐요, 세상을. 제가 김상중 씨한테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고인돌하고 스톤힌지, 피라미드, 뭐 지구라트, 만리장성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큰 돌로 지어진 석조 건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다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럼 무거운 건물하고 가벼운 건물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고인돌이 이렇게 보통 보면은 옛날 국사 시간에 나오는데 큰 넓적한 돌이 있고 밑에 돌이 작은 게 2개가 세워져 있어요. 옛날에 보면서 그런 생각, 이게 도대체 왜 만드는 걸까 이거를? 재단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였는데 그거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이거 왜 만드는지. 그거가 만들어진 시대는 선사시대. 바퀴가 발명되기 전이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그걸 만들려면은 그 돌이 거기 있는 돌이 아니잖아요. 그럼 딴 데 가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밑에 끼워가지고 굴려가지고 와야 돼, 몇십 년. 그럼 온 다음에 작은 돌을 몇십 명의 힘을 들여서 세워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큰 돌을 어떻게 올렸냐면은 거기다 큰 흙 언덕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언덕을 다시 큰 돌을 굴린 다음에 얹고 나서 다시 흙을 파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몇십 명 혹은 몇백 명이 일을 해야 되는 정도의 규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돌이 딱 보면 100명 정도가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만든 고인돌이다. 그럼 옆에 부족들이 한 60명 데리고 전투를 하러 딱 왔어, 전쟁하러. 근데 딱 그 고인돌 딱 보면은 얘는 한 100명 동원이 가능한 애인데
우리 동네 고인돌보다 큰데 그러면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런 높은 건물들은 사람들한테 과시를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생존을 하기 위한 과시라는 거예요. 명품백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과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시는 어떨 때 과시가 되냐면요. 쓸데없는 걸 할 때 과시가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동창회 명품백에서 백을 들고 가면 과시가 되죠. 자, 이런 1,000만 원짜리 백 들어도 난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딱 되는데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갔다고 쳐보세요. 생필품, 내가 정말 사는데 꼭 필요한 거. 전혀 안 돼요, 그런 거는 과시가. 그러니까 고인돌도 제가 말씀드려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에다 돈을 썼기 때문에 그게 과시가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런 높은 건물들은 사실상 보면은 고인돌 짓는 거랑 똑같아요. 재미난 거는 쌍둥이 빌딩이 9/11 테러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에 되게 기대를 했어요. 아, 야, 이 부르즈 칼리파보다 더 높은 빌딩이 나오겠구나 이제. 맨하탄은 밑에가 반석이기 때문에 되게 높게 지을 수 있거든요.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더 낮게 지었어요. 높은 건물들을 안 지어 미국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왜냐? 냉전 시대가 끝나서 그래요. 소련하고의 냉전 시대가 끝나니까 더 이상 과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은 뭘 볼 수 있냐면은 피라미드를 지었던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무덤을 그렇게 크게 지은 이유는 바로 옆에 아수르라든지 그런 경쟁 국가가 있어서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되게 강한 제국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견줄 만한 그런 제국들이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지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보다가 보면은 이렇게 막 바깥으로 막 튀어나온 캔틸러버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런 것들이 약간 다 과시욕 많은 사람들, 졸부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요. 근데 보면 그런 분들이 저런 디자인을 선호해요. 남자들도 보세요. 머리 막 높이 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젤 발라가지고 약간 그 과시욕이 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남자들 40대 돼서 머리 빠지고 이렇게 가라앉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이게 다 똑같은 원리예요. 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건축의 역사를 한번 현대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람이 건축을 만들어요. 건축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다 하는데 우리 패놉티콘에서 봤듯이 그 건축이 우리한테 다시 영향을 미치죠. 다시 우리의 생활을 지배를 하고 다시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받는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 그 후손까지도 몇백 년을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그 특강의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우리가 아는 지금까지 삶의 방식이 이런 겁니다. 실력이 늘죠. 그러니까 애들 공부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성취감을 경험해. 잘 됐다. 50점 하다가 70점 되면 너무 좋잖아요. 성취감을 경험하고 안정과 성공이 옵니다. 그럼 인정받아요. 그럼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하면 그걸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는 것만큼. 근데 지금 젊은 분들, 내지는 지금 한참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은 티가 안 나요. 내가 90점이 된 다음부터 1점, 2점 올리기 참 어렵죠. 우리 그런 좀 많잖아요. 토익도 그렇고 토플도 그렇고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는 1점 올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40점짜리, 50점짜리 나라 같았어요. 근데 그 70점, 80점까지는 금방 났습니다. 근데 90점이 된 이후부터는 해도 속도가 안 나요. 티도 안 나요.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뒤로 밀릴 것 같아요. 무서워요. 왜냐면 남들 다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보통과 평균 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저랑 만났던 상담하는 친구들 중에 저는 청소년들하고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 요맘때쯤. 선생님, 전 태풍이 제일 부러워요. 왜 그랬을까요? 태풍이 부러울 때도 있긴 있었죠. 예. 고칠 것이 없으니까 가고 싶은 대로 밀고 가버리니까. 저는 처음에는 태풍 오면 학교 안 가서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얘 의외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태풍은 진로가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길이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갈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는 너무 부러운 거야. 얘는 모의고사 한번 보고 뭐 성적 한번 나올 때 선생님 불려가고 3,000개의 전형이 있으면서 무슨 대학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가 불안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진로가 좀 결정됐으면 좋겠어. 이런 안정성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근데 그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몇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게 돼요.
몸에 그냥 심리적인 게 아니라 생리적인 변화들이 옵니다. 첫 번째 조바심,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를 나태하다고 생각해요. 조바심이 나요. 두 번째로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즉 열심히 살면 앞을 보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좀 멀리 봐서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지라는 게 안 보여요. 우리 등산할 때 지쳐서 등산하면 앞사람 빨간색 옷 입었어 이거 기억 안 납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러니까 좀 산도 좀 보다가 좀 편하게 김밥도 좀 먹고 가자 이러면 좋은데 막 회사 등반대야 열심히 가다 보면 앞사람 등이 뭐 브랜드의 빨간색 옷이었어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시야가 협소해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조바심이 나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만 하나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그냥 지치기만 하는데 지치면 와 나 기분 좋다 하면서 기분 좋게 지쳐야 되는데 자면서도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난 이거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착한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확 봐서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책임감 같이 나 혼자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혼자 뿡 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우리 비행기에서 탁 눌러가지고 비상탈출 해가지고 팍 나가고 이 비행기 난 책임지고 싶지 않아. 용하세요. 예. 타고 날아가고 싶어. 1년만 혼자 해외여행 갔다 오고 싶어. 네. 다 잊어버리고 지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게 됩니다. 자, 보시면 원래 스트레스는 좀 받아주는 게 좋아요. 시험 전날 우리 좀 긴장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스트레스 좀 받으면은요 수행 능력이 올라갑니다. 원래는. 근데 문제는 계속 올라가주면 좋은데 얘가 그게 안 돼. 거꾸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쭉 야금야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쪽으로 쭉 오다 보면 기본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행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서버렸어요. 시야가 좁아졌어요. 집중이 안 돼요.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져요. 저한테 그런 수험생들이 옵니다. 전 그런 수험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토요일 오전에 쉬어. 자. 너 좋아하는 영화도 보러 가. 선생님 미쳤어요 그래요. 너무 안타깝죠. 저는 거꾸로 이 메커니즘을 아니까 너 여기서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지 일로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 밤에 와서 잠이 안 오는 것도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신경은 곤두서 있는 상태 밤 10시까지 일하다가 집에 왔어요. 여전히 뭔가 해야 돼. 조바심은 있어. 그러니까 자서 누워서 12시부터 딱 자려고 누워 6시에 자명정 맞춰놨습니다. 그럼 제일 크게 들리는 게 뭐죠 그때? 시계소. 맞아. 시계 소리. 째깍. 무섭기도 하고 내가 6시에 못 일어날까 봐. 그럼 뭐 하죠 우리? 양 100마리. 저는 불면증 환자한테 양 100마리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더 집중이지. 예. 이런 사람들이 강박적이고 완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74, 75, 76, 78, 79 하다 헷갈리는 거야. 그럼 또 한 마리, 2마리, 3마리. 나중에 안 잊어버리려고 표시까지 해요. 예. 그러면 어느새 6시가 돼 있죠. 새하얗게 하루를 새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불면증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낮에는 커피 한 입으로 살아요. 세칭 우리 벤티라는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거 한 3개 먹어요. 그다음 저녁이 되면 잠이 안 올까 무서워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수면제를 달라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럼 카페인을 이만큼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잠이 안 오지. 근데 이 시간도 자기 일을 해야 돼. 집중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나태한 사람.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친 면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뚝 부러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만화 혹시 연세 있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김한석 씨. 저는 위인전을 읽어가지고요. 예. 만화를 안 보셨는데 혹시 안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뭐죠? 지옥의 링은 아닌 것 같고. 도전자 하리케. 도전자 허리케인 맞습니다. 역시 김상주 씨는 아니 뭐 만화 맞췄다고 박수. 제가 연세가 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본 만화입니다. 근데 이제 헝그리 복서예요. 이제 세계 챔피언이랑 15회까지 끝까지 갔습니다. 가서 15회 끝난 다음에 머리가 허옇게 새버리면서 이 자리에 죽어요. 비극적으로 끝나는 결말인데 이때 대사가 하얗게 새하얗게 태워버렸어 나를. 그 단어 그건 들어보셨죠? 그 말은 나를 다 태워버렸다.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타버렸어.
자, 이 옆에 있는 이 사진은 모닥불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모닥불 우리 MT 같다고 치면 새벽녘 그렇죠. 처음에는 나무를 산같이 쌓아놓으면 석유 확 붙잖아요 우리가. 그게 우리 아마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불이 더 나잖아요. 근데 우리 새벽쯤에 다 자러 갔고 내가 꼬시고 싶은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나가서 맥주 한잔 하자. 그래서 딱 해서 오빠 추워요 그러면 여기 불이 아니 오빠 불 좀 키울게 하면 석유를 확 부어. 그럼 어떻게 되죠? 올라와요. 올라오지 않고 태울 게 없으니 꺼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뭐 태울 게 있으면은 안 해봐서. 그쵸? 안 해보셔가지고 딱 다 같이 즐겁게 놀고 다 주무셨구나 다. 전 자돈 쪽이라. 예, 자들 그 전 이미 취하셔가지고 다 주무셨나 봐요. 자, 이런 식으로 더 태울 게 없는 거예요. 태울 게 없는 상태가 될 땐 스트레스를 받는, 즉 석유를 뿌려도 효과가 없어. 그 이전 단계에 막 조바심을 내고요. 막 안절부절 못할 땐 괜찮아요. 그럼 그때 돌아오면 돼요. 그때까지는 그냥 상황적인 면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근처에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하게 되냐?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나 하나 혼자 살기도 너무 힘드니까 에너지 기빨리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혼밥. 친구랑 밥 먹는 도 싫어. 맞아. 일하시면서 너무 지친 날은 예. 뭐 이렇게 친구가 전화해서 예. 우리 밥 같이 먹자 해도 싫으시죠? 만사 귀찮지. 만사 귀찮아. 그냥 집에 와서 빨리 밥 먹고 아니면 혼자 들어가는 게 먹고 밥 먹고 딱 자버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술도 어울려서 노는 것보다는 그냥 딱 한 잔. 예. 기분 좋게 어디 뭐 맞아. 바 이런 데나 맞아. 혼자서 그냥 집에서 편의점에서 하다못해 사가지고 맞아. 들어가는 게. 영화도 이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재밌나 눈치 보는 것도 싫어. 그냥 좋아하는 영화 있으면 혼자 쓱 가서 싹 보고 나오겠어.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덜 써. 혼밥, 혼술, 혼영화 같이 내 에너지를 보존하는 게 1차가 돼요. 그러니까 조바심과 열심히의 세계 다음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좀 이렇게 어울리는 게 중요한 나라에서 어울림이 사치스러워진다고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나를 반경을 좁히는 상황이 되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침에 충전을 충분히 하고 나온 핸드폰이 내가 한 오후 3시만 돼도 30%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근처에 어디 충전할 데도 없어. 보조 배터리도 안 들고 나왔어. 우리가 요즘 그런 마음이에요. 아슬아슬한 느낌. 그런 부분들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Do your best, do my best. 저는 저 레지던트 할 때요. 교수님이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가면 학술 발표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입니다 했는데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던데 틀렸으면 완전 망신이고 최선 아닌 것 같으면 다 더 해보겠습니다 하면 더는 없는 걸 내가 알아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냐고 묻는 말에는 선뜻 네, 최선입니다 라는 오만함 같이 느껴지는 거 있죠.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상이 우리의 인사말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김상훈 씨 주로 어떤 말 많이 쓰죠? 뭐 밥 먹었냐? 밥은 먹었네. 네. 저기 김한석 씨.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잤어? 잘 잤어. 예. 파이팅. 화이팅. 예, 좋습니다. 여기 앞에 분 혹시 잘 지냈냐? 그럼 기본적인 말 보면 첫 번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보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밥은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인사말은 바쁘시죠예요. 맞아. 아마 제일 많이 들으시죠.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어떻게 자리를 내주셔서 고맙네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뭐 그냥 감사합니다. 시간 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바쁨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내고 있는 나는 바빠야 돼요. 그래서 바쁘면 난 사회에서 영양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번 딕셔너리라는 게 있는데 그 영어에서 일종의 문화적으로 이렇게 써요라고 하는 사전입니다. 도시 사전 같은. 이 바쁘다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해 보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즉 비지, 바쁜 사람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쁜 거야 이게. 나는 이 사회에서 1인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빠야 돼.
바쁜 사람과 어느 순간부터 바쁜 소수와 안 바쁜, 바쁘고 싶지만 못 바쁜 다수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나도 일하고 싶어요. 나도 세상에서 1인분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바쁘기 시작한 사람은 한없이 바빠요. 회사에서도 이럽니다. 고가 A를 받은 사람한테는 20% 더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더 바빠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안 되면 바로 바뀌어버리니까 나도 알아. 리플레이스 되는 거를. 그런 방향들 때문에 우리는 뭔가 더 바빠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난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없이 충동 구매한 사람하고 오랜 시간 고민을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만족도가 높을까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충동 구매, 아무 생각 없이 샀다. 더 만족도 높을 거다. 자, 그럼 하루 종일 심사숙고 끝에 산 사람이 훨씬 만족도가 높을 거다. 아이모라는 가구 회사 있죠. 그 적당한 가격에 스칸디나비아의 북유럽식 디자인을 만든 그 거기에 아침 9시 문 딱 열 때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가서 그냥 내가 의자 뭐 필요한 거니까 1시간 만에 사고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 그룹은 하루 종일 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층 심사숙고형. 3주 정도 후에 전화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심사숙고한 사람이 짱이야 이런 거였는데 해보니까 어땠을까요? 충동 구매. 그렇죠. 그러니까 충동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거였습니다. 그 1시간 만에 가서 이거 특가 이거 괜찮아? 의자도 쓸만해? 사고 나온 사람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거기서 있다가 온 사람은 머릿속에 삼삼해. 더 팔걸이 있는 거 살 걸, 좀 더 비싼 거 살 걸, 좀 더 싼 거 살 걸. 게다가 내가 하루 종일 있다 왔는데 보풀하기가 이렇어 이게. 삐걱거려. 그럼 열받아. 맞아.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 하루를 보냈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즉 최선의 선택을 우린 원합니다. 선택을 할 때. 하지만 만족도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민도 비용이기 때문에. 최선, 차선, 차악, 최악입니다. 어차피 인간의 선택은 4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보면. 당연히 최선 선택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출발점에서 합니다. 10가지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그때는 선택이 최선인가 몰라. 가다 보면 10개 중에 1개라도 틀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만족도가 확 떨어져요. 왜냐면 그때 이 비용이 들었으니까 이건. 그리고 가면 갈수록 가는 과정에도 더 나은 게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그걸 담고 살게 돼요. 이게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린 최선을 다해야 된다에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의 문제점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머릿속은 항상 최선에 대한 고민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 고민 많은 분들 보면 저기 트렁크에 쌀가마니에 3개 싣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밟아도 안 나가는 거야, 차가. 머릿속 고민이 가득하니까. 근데 고민이 뭐냐? 뭐가 더 최선일까? 더 잘해보고 싶은 거야, 이게. 더 뭐지? 이 고민하느라고 효율성도 없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게 이게 뭐가 최선일까를 찾는 거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완벽한 결과, 가능한 완벽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저도 오늘 완벽한 한치의 틈도 없는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1g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날 때쯤 아시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적당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컬하죠? 자, 완벽한 결과를 얻고 싶다. 자, 김한석 씨, 저 차 샀는데 뽑은 다음 날 네. CCTV도 없는. 죽어버리고 싶게 막 미치죠 막. 여도 아니고 내가 예, 너무 예. 싫죠. 그리고 아무리 흠집 없이 바꿔준다고 고친다고 해도 이 잔상이 남았습니다. 내 눈엔 보여요. 남들은 맞아요. 남들 내 눈에 안 눈엔 보이는데 내 눈엔 보여 이게. 근데 그리고 또 한 2년 3년 타다 보면 문콕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 생기죠. 예. 근데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흠집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완벽을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그냥 씌워놓고 안 타야 돼요.
그러네요. 그럼 혼자서 딱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내 차야 이래야 돼요. 그 기타노 다케시라는 일본의 코미디언이자 유명한 감독이 포르쉐를 처음 샀을 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포르쉐를 탔는데 자기가 포르쉐를 타고 가면 남들이 보는 걸 자기 못 본대. 자기 친구 보고 포르쉐를 타고 가락으로 자기 뒤에 타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 이게 내 차요 그랬대요. 그만큼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내가 완벽하고 대단한 걸 갖고 있다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다고 차가 갑자기 아주 좋은 정말 포르쉐 같은 차, 내지는 벤츠 같은 아주 고급 차가 갑자기 굉장히 작은 차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엔진이 쓴 게 아니죠. 근데 우리 마음엔 이런 작은 흠집이 이 차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경력, 내가 일해온 쭉 일종의 커리어라고 얘기하는 경력에 하나하나 오점이 생겼습니다. 학생 중에 저는 올 A뿔 받아야 되는데 이거 B 나오면 안 돼요. 선생님 꼭 A 받아야 돼. 재수강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즉 실패를 견디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요. 가끔 그런 거 보시죠. 여성지 이렇게 보면 인터뷰 기사 보면 대단한 분들 나오시죠. 그 인테리어도 되게 잘해놓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CEO도 하시고 애들도 너무 잘 커가지고 대학도 너무 막 학교 너무 잘 다니고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신경질 나요. 많은 여성들이 특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슈퍼우먼 컴플렉스라고. 일도 잘해, 애도 잘 키워, 집안 관리도 잘해, 요리도 잘해, 인테리어도 패션 감각도 있어. 그래?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라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흔치 않은 일이라서 뉴스에 나오는 거에 우리 신경 끄고 살자고 하는데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런 하나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고 느낄, 즉 자기에 대한 손상이라는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생겨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출산이 왜 생겼을까요? 라고 하면 사회적인 힘듦, 어려움 때문이에요. 지금 사회가 안 좋으니까 저출산인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저출산 때문에 사회가 힘들어진 것으로 포장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출산을 갖다 극복을 하겠다라고 하면 출산 정책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정책이 문제인 거지. 사회가 힘들어서 저출산이라는 현상들을 갖다 만들어내는 것들을 갖다가 끊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게 할까? 이거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출산의 문제를 남성에서도 풀 수 있는 거고요. 남자들이 일자리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혼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아이도 빨리 낳을 수 있고 이런 거죠. 전 사회적으로 풀 문제지 저출산이 단지 여성의 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사회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쭉 가로축이 연령입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축이 0세고요. 그다음에 가면 갈수록 커서 이제 100세까지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 아래로가 뭐냐면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순으로 집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오면 인구가 온 거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인구가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7년 동안 누적한 그래프인데 서울은 17년 동안 20대가 계속 증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20대가 꾸준히 서울로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20대들은 계속 끊임없이 오고 30대가 되면 밑으로 쭉 빠지죠. 예, 경기도로 가는 겁니다. 옆에 보면 경기도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대는 서울을 바라보고 삽니다. 전국에서 전부 다. 그리고 서울은 20대의 블랙홀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서울 인구들이 그 20대를 위주로 움직입니다. 부산은 20대가 17년 동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대구도 미약하게나마 계속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이제 광주는 스케일을 갖다 좀 이렇게 낮춰보니까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점점 그 폭이 세집니다. 서울이라는 이제 블랙홀로 이제 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산에서 20대가 계속 서울로 가면 부산 친구들 중에 상당 부분은 서울에 와 있는 거죠. 부산에서 나간 20대들은 새로운 부산의 20대를 끄는 통로가 됩니다. 형 만나러 가고 하면서 계속 서울로 가는 연습들을 하는데 그때 어느 순간 갑자기 형이 일자리를 갖다 딱 줬다라고 하면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서울로 또 끌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20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저 선생님 죄송한데 두 분 커피숍 가셔야 되겠거든요. 두 분 계속 너무 대화하셔가지고 갔다 오세요 두 분. 예. 뒤에서 너무 대화를 하셔가지고. 계속 서울로 가는 연습들을 하는데 그때 어느 순간 갑자기 형이 일자리를 갖다 딱 줬다라고 하면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78년생이고요. 말씀하신 70년 마지막 생인데요. 저도 시골에서 마산에서 상경을 했어요. 20대 때 상경을 해서 지금까지 자리 잡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자리 잡지 못하고 결국 밀려서 인천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돼서 그대로네요. 이분이. 그대로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느끼고 있고 또 초등학생 두 자녀를 데리고 키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공감이 돼서 계속 뒤에서 공감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요 두 장의 피라미드가 정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10년 터울 정도 되는데 양쪽을 갖다 비교를 해보면 대치동은 똑같죠. 네네. 이 삐쭉 튀어나오는 게 엄마들, 아빠들일 거고 아래쪽에 자식들일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위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난다고. 쭉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위기, 중학교 위기, 고등학교 위기 쭉 갈 거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전혀 위기가 없습니다. 위기가 없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 장면인데 자, 이지도입니다. 이때 있던 친구들은 다 나갔어요. 그리고 새로 같은 나이대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학원 가다 보니까 학생 연령대들과 그 부모 연령대들은 대치동으로 들어오고 교육이 딱 끝나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은 언제나 중고등학생들이 엄청 많고 중고등학생들의 어머니들이 있고 나머지들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안정성이 필요해요. 연령의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언제든지 일할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걸 거꾸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일할 수 없을 때 여기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도시가 젊은 인구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젊지 않은 인구는 알아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의 안정성은 개인의 삶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들입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언제 여기서 도망갈지 모르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위에는 이제 마산인데 지금 보시면 피라미드가 두 개가 다른 것처럼 보여요. 한쪽은 넓고 한쪽은 위로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겹쳐놓고 보면 그대로 나이가 드신 겁니다. 그대로 나이가 드시면서 마산의 2000년대랑 지금의 마산은 완전히 다른 인구 구조인데 사람들은 바뀌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주 효과가 있다,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의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70년대생은 마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밖으로 나갑니다. 3분의 1 정도가 없어졌다라고 보여요. 마산에 있던 70년대생이 3분의 1 정도가 다른 도시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피라미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의 안정성은 나의 역동성입니다. 나의 불안이고 나는 끊임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 도시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도시는 없는가? 라는 게 이제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도시, 도시에서의 생산력이 없어지는 노인들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밀려납니다. 집값, 인건비, 물건값이 높아야 사람들, 물건들이 도시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인 즉슨 높은 집값을 감당 못하고 받는 인건비만큼 그 노동의 가치를 갖다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청년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좋아하실 게 아니에요. 청년분들은. 여러분들 10년 뒤면 청년 아닙니다. 그러네. 여러분들한테 갈 청년 지원 다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받아요. 끊임없이 젊은 세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뿐이지 나를 평생 지원해주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도시는 중간 계급이든 아니면 젊은이든
국가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원받는 모든 시스템이 생산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점점 힘들어지는 도시가 서울이다. 그래서 도시 외곽에 살면서 이 발전하는 서울을 갖다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계속 머물 자신은 없고요. 솔직히 여기서 엄청나게 싸워야 되는 건 나이 들면 들수록 힘들어지는 거니까 주변에 머물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발전된 서울의 모습을 갖다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운입니다. 그 문화적으로 소비할 수 있으면서 왜 주변에 사는 것, 이게 정말 제일 좋은 다양한 선택지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노인뿐만 아니고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집값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해외에서도 또 이런 사례가 있는 건지. 우리나라가 엄청 심각하죠. 예. 많이 심각한 거예요. 엄청 심각합니다. 예. 제가 7년 동안 5번 이상 이사를 했거든요. 평균을 갖다 굉장히 낮추시고 계시는데, 예. 근데 그게 역동성이라는 것도 돼요.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는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자, 울산, 포항, 야, 새로 이제 기계 만들었으니까 일하자라고 해가지고 사람 구합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움직여봐요. 기계 옆에서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기계로 사람들이 안 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말짱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 움직인 것이 오히려 정주 효과를 갖다가 안 좋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괴롭죠. 매년 이사 다니려고 하면 엄청 괴로운데 그 결과 도시는 발전하고 있는 아주 역설적인 환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월세 인구가 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저 역시도 지금 월세를 살고 있고 앞으로도 월세를 살 생각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저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약간 유목민 같이 이렇게 저는 이게 이동하면서 사는 게 좋더라고요. 예, 통장의 이자가 월세보다 비쌀 때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요. 까먹은 것도 많은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사다 보면 많은 빚이 또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이 서울 쪽에 월세 인구가 많이 느는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도 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까요? 어떨까요? 예,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주거 문제는 더 열악해질 거라고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서울 밖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집을 살 환경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자, 옆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 인구, 그중에 0.1%가 서울에 세컨하우스, 별장을 갖다 갖는 게 유행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은 아닙니다. 예. 근데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 아니면 동남아 여기저기서 서울의 집은 서울이란 풍경 자체가, 서울이란 공간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다 보니까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빈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라갑니다. 이게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런던, 파리, 베를린 다 겪고 있는 문제예요. 분명히 현지인들은 집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빈집은 늘어나요. 빈집이 많은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값이 싸지지는 않아요. 집을 놀려도 되는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경험을 미리 한 국가들, 도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도시들의 실패담, 성공담들을 갖다가 한국, 서울에 맞게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정작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힘들어질 만큼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우리가 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예. 특히나 이 부촌의 형태가 예. 다른 나라와 달리 특수하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도대체 어떤 게 특수한 건지를 아, 몰라서요. 강남은 아주 부촌은 아니에요. 강남 최고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도. 보통 전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부촌은요. 강남은 아주 부촌은 아니에요. 강남 최고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도. 보통 전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부촌은요. 안 보입니다. 아, 부자들이 자기가 사는 것들을 대중에 노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재벌이 등장하고 드라마에 등장하고 뭐하고 이런 게 거의 없어집니다. 예, 거의 없어지고 대중들의 도시, 대중들의 대도시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런 면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부촌이 막 형성되는 시작인 거고, 형성되기 시작한 거고, 실제로 부촌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정말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도 강남에서 돈을 쓰지만 강남 사람들이 아니지만 강남에서 소비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돈이 계속 돌게 만드는 바퀴 역할을 하는 거는 강남 쪽이 됩니다. 강남 쪽에서 끊임없이 돈을 갖다가 많이 쓰게 되면서 굴리는 거죠. 그럼 강남이 왜 그렇게 발전하게 되고 또 땅값이 왜 그렇게 올라가게 됐는지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궁금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한국 현대사를 써야 되는 내용인데 1960년대 그 지도를 보면 거기 모래밭이었어요. 그 양재천이 이렇게 막 흘러가가지고 아래는 모래입니다. 강이에요. 강 위에 지은 그 아파트예요. 예전 같으면 풍수지리의 최악입니다. 집 밑으로 물이 계속 왔다 갔다. 근데 강남이 풍수지리로 그렇게 좋은 지역은 몇 군데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구릉지구거든요. 강남에는 언덕이 엄청 많았습니다. 언덕이 엄청 많고 언덕이 많다는 얘기는 논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고 논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는 거부가 만들어지기 힘들다는 얘기고 그럼 부자들이 살기 힘든 동네가 강남입니다. 그래서 강남은 밭이 많고 그다음에 모래가 많기 때문에 뭐 땅콩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많고 여러 가지 장사들을 하면서 강남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강남은 예전부터 생각하는 길지는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닌데 이게 산업화 시대에 넘어오면서 농촌이었던 강남을 도시로 바꾸는 방법에는 되게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도로 깔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시 기반 시설을 갖다가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낼 것인가? 라고 보면 거기에 땅을 사는 사람들의 돈을 조금 걷어서 그 돈으로 깐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집을 사야 돼요. 그 땅을 사야지만 돈을 갖다 좀 모아서 도로로 하는 거죠. 그럼 정부는 어떤 식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허벌판인데 네가 집을 사면 땅을 사면 내가 그 돈을 모아서 도로를 놔줄게. 도로를 놔주니까 여기는 땅값이 올라갈 거야. 라고 홍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나왔냐면 땅을 사라. 그리고 땅값이 안 오르면 내가 다시 돌려줄게. 정부가. 이런 토지 증권까지도 팝니다. 네, 실제로. 내가 올려줄게. 확실히 올려줄게라는 사인을 갖다가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중에 제일 결정타는 경기고등학교를 포함한 서울에 있는 중요한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강남으로 옮기면서 많은 그 인구들이 이제 강남으로 가게 된 거죠. 땅을 갖다가 그 정부가 다 사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땅을 갖다가 반 정도 가져가요. 반 정도 가져가서 내가 100평 지주다라고 하면 50평만 정부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50평을 갖다 정부가 가져가서 그중에 25평은 팔아요. 그걸 채비지라고 얘기합니다. 팔면 그 돈으로 도로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00평이었다가 50평으로 주는데 땅콩밭 모래밭이었다가 갑자기 금싸라기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배, 30배 튀니까 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뛴 거죠. 그게 이제 말죽거리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게 70년대 내내 지속이 되다가 이제 그 지주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땅을 반을 줘야 되는데 이 땅이 얼마나 오를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럼 안 뺏기려고 하겠죠. 정부한테 안 주고 계속 그 땅값만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농지인데 농지 가격은 10만 원이면 충분한데 여긴 도시화 될 거 뻔하니까 그 말죽거리 봤으니까 내가 100만 원을 받아야겠어. 이런 식으로 실제 땅의 가치를 미리 실현시켜서 받아버리는 겁니다. 땡기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그 땅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땅값이. 그래서 80년대 나온 게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해서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훨씬 더 폭력적으로 땅을 흡수를 합니다. 강북 대비 강남 그 당시의 땅값은 어떻게 차이가 있었어요? 강북 대비 강남 그 당시의 땅값은 어떻게 차이가 있었어요? 신설동, 청량리 여기는 평당 3, 4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쪽이 와. 예.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뭐 비교가 안 되죠. 예. 평당 어떻게 돼요, 쌤? 제가 살 수 없는 거 상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모 대학을 앞을 갔는데 거기 중국집에 갔더니 메뉴에 한글이 없더라고요. 다 중국말이고 그 도와주는 사람도 다 중국이고 거기 그 일하시는 분도 다 중국이고 다 중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노동력
자체도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자, 이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버는 게 거기 있을 때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도시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기만 할까요?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징이라든지 중국 도시에 가면 거기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히 개인과 도시 간의 게임이에요. 도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끌어오게 하려고 하고, 사람은 점점 더 돈을 더 주는 곳으로, 더 기회가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이 만들어집니다. 요즘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하이브레인 엑시트입니다. 두뇌 유출. 네. 젊은 사람들 혹은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머리 쓰는 IT 이런 쪽은 전 세계 공통이에요. 지금 제가 이 게임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서 보여주고 오케이 좋다 나랑 같이 일하자라는 말을 갖다가 하는 거는 스카이프 한 번에 통하면 됩니다. 그냥 위성 전화로 한 번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교육을 시켰더니 일하러 다른 데로 가면 그 지역은 망하는 거죠. 그 돈을 갖다 쓴 걸. 전국적으로 다,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으로 이렇게 다 쓰면 모를까. 한쪽에서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청년들을 갖다 육성을 해서 다 뺏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시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들 꿈을 꿔요. 딴 데서 잘 교육시킨 학생들을 우리가 뺏어올 수 있다는 만용이 있습니다. 서울은 끊임없이 올 거야, 돈만 주면. 그리고 베트남이든 어디든 간에 교육을 엄청나게 잘 받았기를 갖다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끌고 오는 전쟁통이 지금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가 무크입니다. 무크는 인터넷 강의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은 스탠포드 강의를 들어볼까라고 해가지고 다운받아서 그냥 들으면 됩니다. MIT 강의도 그냥